유의로 새 경제부총리의 소감까지 들어봤는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안영환 새누리당 전 의원, 강석진 서울신문 전 편집국장,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이렇게 세 분 모시고 정치권 대담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사실 이제 긴급 소식으로 청와대 네. 인사가 항상 전격적입니다. 알 수가 예측이 참 어려운데 오후 3시에 김성우 홍보수석이 전격적으로 청와대 인사 개각 발표를 했는데 몇몇 지금 저희가 쭉 전해드렸는데 안 의원님 총평을 해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번 인사는 그동안 언론에서 거론됐던 인사들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인사였던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검증된 인사들, 깜짝 인사는 아니었다. 그래서 무난한 인사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번 인사들은 사실 지난번에 이제 현직 국회의원들 때문에 개각 수요가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현직 국회의원들이 뭐 1년 미만의 장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인사된 장관이 된 분들은 신임 장관 내정자들은 아마도 박근혜 정권 임기를 같이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 2년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자기와 퇴임을 같이 할 수 있는 무난한 인사들, 뭐 관료 출신이라든지 검증된 인사들 그렇게 뽑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본다 그러면 국회의원 출신 2분을 다시 재등용을 했고 전문가를 1명 임용을 했고 내정을 했고 또 이제 관료 출신 두 분을 이제 발탁했다. 아까 우리 안 의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부분 이제 윤곽이 잡혔던 인사들 중에서 발탁이 됐는데 사실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유일호 의원 아니겠습니까? 지난 10월에 국토 장관을 하다가 다시 발탁이 됐는데 강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유일호 장관 부총리 이제 신임 부총리죠. 부총리 후보가 이 소통 능력이 좀 전임자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해보는데 항상 그 좀 웃는 낯으로 이렇게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하여튼 그거는 개인적인 소감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개각과 함께 선거 체제를 상당히 지금 정비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일호 장관을 갖다가 뺀 거는 상당히 그 여권 안정 지역이기 때문에 친박을 거기 또 한 명 보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굉장히 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선거 체제를 상당히 갖춘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임기 후반부를 생각을 해서 정치인과 함께 관료들을 갖다 중용을 함으로써 안정을 좀 도모를 하지 않았나 그런 점도 꽤 고려를 한 것으로 저는 읽힙니다. 이 대표님 사실 물론 뭐 장관 출신, 의원 출신을 뭐 얼마든지 경제부총리로 발탁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10월 20일에 1차 개각 때 국회의원으로 복귀를 했다가 다시 경제부총리로 다시 재복귀하는 모습이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이런 예가 그렇게 흔한 예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의 개각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늘상 그랬었지만 이 장관 후보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부각되면서 선거에 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대통령 지지율이 항상 악재로 작용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다가오는 시점에서 최대한 빨리 인선을 하고 청문회를 마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유일호 장관이 장관 청문회를 했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인선 방점을 찍은 것 같고 또 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실세 총리보다는 아무튼 실무형 총리 그다음에 국회에서 또 왔기 때문에 지금 국회와의 좀 갈등 국면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을 좀 해소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흔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의원님, 또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개각을 예측하고 예상하면서 지금 예상보다 좀 늦어졌거든요. 그 이후에는 지금 뭐 노동개혁 법안이라든가 경제 활성화 법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부가 좀 강하게 좀 압박을 하기 위해서 개각을 늦추는 거다라는 분석이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전격적으로 단행을 했단 말이죠.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째는 현 정부의 개혁 과제들을 수행하고 현재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이 물러나야 된다라는 걸 했었는데 현재 야당의 상황 또 국회의 상황을 보면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모든 게 국회에서 막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불가능하다 판단을 했고 그렇다면 인사를 해야 되겠는데 결국 이제 방금도 이택수 대표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청문회입니다. 지금 야당이 청문회에서 뭐 과거처럼 세게 강공 드라이브를 걸 경우에 한두 명이 낙마한다. 그럼
내년 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총선까지. 수밖에 없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청문회를 의식한 상당한 조사를 해왔었다. 사실 유일호 장관 같은 경우는 지난번 국회의원 출신 장관으로서 8개월 하고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만약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이럴 거라면 왜 그때 그만두게 했느냐. 했는지 그렇죠. 그냥 장관직에서 그냥 막 네. 이제 옮겨타게 했으면 됐을 텐데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그때는 유일호 장관이 이 개각이 이런 생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또 다른 후보를 충분히 찾을 수 있었는데 역시 검증 문제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예. 검증에서 걸린 다른 후보에 걸리다 보니까 이미 검증을 한번 장관 청문회를 거쳤던 분 또 아무래도 현직 의원이 청문회를 통과하기 쉽습니다. 이런 점들이 다 고려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물론 그런 어떤 안정적으로 가는 측면에서는 뭐 플러스 요인이 강점이 있겠지만 어떤 경제팀 새로운 이 지금 좀 강력하게 뭔가 좀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시점에서 현 국토부 장관을 다시 어떻게 보면 끌어올린 셈인데 그런 추동력이 좀 생길까요? 그래서 이제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년간을 끌어왔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이제 경제에 대해서 어느 자신감이 있을 겁니다. 그 청와대가 끌어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충분히 있을 거고요. 이제 최경환 부총리에 비해서는 힘은 덜 실릴 건 분명합니다. 어찌됐든 최경환 부총리는 정치권 내에서도 힘이 있는 인사였기 때문에 특히 뭐 친박을 뭐 이끄는 네. 정치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끄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를 사실 뭐 최경환 최 독트린이 뭐 이야기 나올 정도로 네. 세게 밀었었죠. 그러나 이제 지난 1년 동안 또 그렇다 해서 경제 크게 좋아질 수는 없었습니다. 최 부총리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외 환경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어떤 사람의 강한 드라이브보다는 좀 협력적으로 네. 지금 유일호 장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른 사람과 어울려가는 스타일이지 혼자 독불 장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스타일과 또 청와대에 대통령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예. 같은 힘을 맞춰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초이노믹스 후세대가 될지 좀 관심이 되는데 강 국장님 또 하나 저희들이 이제 궁금한 것이 사실 이제 교육부 장관 황우여 전 부총리가 이제 사실상 이제 교체가 되면서 서울대 연구부총장 출신 공과대학이에요. 공과대학 출신의 네. 교육부총리가 이제 내정이 됐는데 역사 교과서라든가 현안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최대 현안이 이제 역사 교과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황우여 총리는 그 때문에 경질설이 뭐 이미 나왔던 거고 그때 지금 새 이 부총리 후보자도 거론이 됐던 분이고 그래서 뭐 크게 예상을 벗어난 것 같지는 않고 그 사이에 뭐 조율은 충분히 있었을 걸로 이제 생각은 되는데 여하튼 국정교과서 문제는 워낙 시민사회에서도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설득해 나가느냐 하는 게 굉장히 큰 과제가 예. 남았고요.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뜻하는 대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가지고 총선 국면에 그게 딱 들어가게 되면 아마 상당한 문제가 될 어떤 겁니다. 이슈가 될 수 있다. 예. 그럴 겁니다. 그걸 어떻게 이 신임 부총리 후보께서 넘어갈 수 있을지 그거는 굉장히 큰 관심사인데 더더욱이 이분이 이제 뭐 부총장을 하시긴 했지만 워낙 전공이 또 역사하고는 좀 먼 먼 이공계열 공과대학 그 부분에 출신이시죠. 있어서는 약간의 걱정도 저는 없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대표님. 네. 사실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 주시기에 이제 이게 총선용 개각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내각에 있던 두 부총리를 빼내고 또 이제 장관 한 명을 빼내서 총선으로 차출 어떻게 보면 이제 선수 교체를 한 것인데 여권 내에 어떤 좀 바람, 어떤 친박 중심의 또 어떤 것이 좀 꿈틀거릴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좀 2주간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부정평가가 오늘 저희 리얼미터가 발표했습니다만 50%를 7주 만에 넘어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내 정치에 개입하면서 지금 지지율이 좀 빠진 교착 상태에 있는데요. 그런 국면을 좀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무튼 국회가 개혁이 돼야지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남은 임기 동안에 개혁을 좀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경환 부총리가 사실 친박 중에 또 친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유화 국회의장 때문에 많은 좀 당청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고 자체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을 좀 극복하기 위한 어떤 친정체제 강화 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좀 최 부총리의 복귀가 지금 약간 비박적으로 좀 이렇게 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수적으로 좀 많은 거에 좀 이렇게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글쎄 뭐 당장 뭐 친박 비박을 이렇게 판도가 바뀐다. 근데 이제 친박 비박이라는 것이 언론에서 본 것만 그렇게 확연하진 않습니다. 네. 내부를 들어가면 야당에서도 뭐 친노 비노 이야기하면은 본인지 내가 친노지 비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최경환 부총리가 어찌됐든 친박에서는 핵심 인물인 것만 분명한 것 같고요. 그 최경환 부총리가 행정부에서 국회로 돌아온다면 친박이 뭐 최경환 부총리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뭉치는 그런 뭐 계기는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 그 이제 강도의 문제겠죠. 그 강도가 현재 그 김무성 대표 중심의 체제를 흔들 정도인지 아니 협력 관계인지 아니면 현 관계를 그대로 갈 것인지 그것은 아직은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찌됐든 뭐 언론에서는 당장 내일부터 그렇게 쓰지 않겠습니까? 기자들의 상당수가 최경환 이제 의원이 된 최경환 의원을 예. 따라다니면서 최경환 의원의 한마디 한마디를 의미를 부여한 기사를 쓰다 보면 또 그게 증폭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공교롭게도 오늘 새누리당에서 공천특별기구의 인선을 발표를 했단 말이죠. 네. 어떤 교감이 좀 있었을까요?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 자꾸 이제 언론 저도 기자 생활 해봤습니다만 그런 기자 생활도 해보고 이른바 뉴스 취재원이 된 뭐 전 대변인도 국회의원도 네. 해봤지만은 대부분 이제 언론에서는 그걸 인과관계를 설명해야지. 네, 뭐가 이건 좀- 이거 이렇게 쓰면 기사가 안 됩니다, 사실. 인과관계를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이 공천 특위 멤버들은 그 전에 계속 논의가 되어 왔었고 예. 사전에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논의를 합니다. 그 전에. 예.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겠느냐. 뭐 대표가 내놔는 이거다 해서 조정을 한 다음에 나오는 아닌데 그걸 일부러 뭐 오늘 발표했던 건 아니고 예. 오래 전부터 했었고 오늘 최고에서 의제로 예. 아마 통과될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경한 개각과 이거 맞물렸다. 그건 아니다. 과도한 강원장님 동의하십니까? 사실 뭐 이게 좀 아,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복선이 있었을 것 같은데. 큰 그림상에서는 연결이 있어 보입니다. 선거 체제를 향해서 가는데 여러 가지 큰 원칙이나 생각, 고려들이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위에 뻗어나온 가지 두 개가 서로 한 가지에서 갈라져 나온 거냐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저는 그 오늘 공천기구 이제 하는 거 보면서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싸움이 붙었구나. 전국적으로 붙는구나. 오늘 아침 일부 신문에 보도가 됐지만 대구 동을 그 개소식 네. 그 기사도 의미심장하게 봤습니다만은 이재만 전 동구청장의 출마 개소식 말씀하신 거죠. 간보는 총출동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친박 쪽에 뭐 서청원 대표라든지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은 안 가셨습니다만 충분히 의미 부여할 만한 세 분은 가셨고 예. 또 관계가 없는데도 또 거의 없는데도 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친박 쪽에서는 말을 쓰겠죠. 장기판 위에 말을 쓰겠죠. 뭐 안대희 뭐 해운대 안 가도 되는데 왜 가 뭐 빼온다든지 네. 뭐 서초갑은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막 할 텐데 그 중에 이제 오늘 공천기구도 뭐 당연히 놓여 있는 것이고 개각도 더 이상 늦추기보다는 빨리 복귀를 시켜가지고 그 노동개혁법 지금 아까 우리 안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노동개혁법 되기 전이라도 네. 선거체제도 마찬가지로 급하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단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을 갖다가 돌려 세워서 출마를 시키고 또 유일호 장관은 또 빼서 보내고 그 자리는 또 예. 비우고 이런 큰 말을 쓰기 시작했다. 지금 네. 분위기는 오늘서부터는 이제 말 그대로 박근혜 총선체제다. 대통령이 주도하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개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정치적으로 주도하는 총선 국면이 본격적으로 열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 싶습니다. 대표님.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지금 유일호 내정자가 서초 송파을 하는 지 않습니까? 송파을. 네. 그리고 강은희 내정자도 대구 북합이죠. 북합 이렇게 되는데 현역 의원을 총선을 앞두고 내각으로 차출했단 말이죠. 이것도 어떤 이른바 물갈이 관련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해당 지역구에 만약에 비박 의원이나 비박 성격의 후보가 있었다면 차출하지 못했을 텐데 그 해당 지역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고요. 일단 그 과거 2007년 대선 때도 친이 친박이 뭐 뜨겁게 경쟁하면서 어떻게 보면 흥행 효과를 누렸었는데 지금은 안철수 신당이 출범하면서 오히려 야당의 파이가 늘어나고 새누리당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김무성 대표 지지율까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노이즈 마케팅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김무성 대표를 주축으로 한
비박계 그리고 이제 최경환 부총리가 다시 당 안으로 들어오면서 친박계를 지금 끌어갈 텐데 네. 두 체제가 좀 뜨겁게 싸워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지금 워낙 세간의 이목이 안철수 야당 문재인 쪽으로 지금 가 있기 때문에 결과론입니다만 아무튼 그쪽에서 지지율이 많이 올랐죠. 새누리당도 치열한 수싸움이 네. 좀 있어야 되는 불가피하다. 것이죠. 네. 사실 노이즈 마케팅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제 안철수 신당 이야기를 좀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오늘 네. 창당 로드맵을 밝혔습니다. 어디 한번 안철수 전 대표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 또 새정치민주연합 당원 여러분과 지지자들께 큰 마음의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갚을 길은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정치를 실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연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혁신을 거부한 세력과의 통합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지금 머리 스타일이 저게 강철수 스타일이라는 말까지 나오던데요. 오늘 네.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신당 창당 로드맵을 밝혔는데 요약을 해보자면 정권 교체를 위한 당을 만들겠다. 새정치민주연합과는 연대하지 않겠다. 또 내년 2월 초 창당 구체적인 밝히겠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했어요. 네. 안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창당을 하려면은 강한 드라이브 처음에 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창당을 하려다가 슬그머니 꼬리 내리고 뭐 측근들에게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고 합당선을 하고 들어와서 이제 그때 그야말로 강철수가 아닌 간철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지요. 네. 이번만은 본인이 이제 지난번에도 난 모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런 이야기가 포함된 그렇죠. 이야기일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만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일단 정권 교체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했는데 예. 야권 성향 지지자들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기본적으로 야권 성향 지지자들 가운데선 안철수 의원은 좀 약하다. 새누리당 성향이다. 중도다라는 보는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보는 시각이 있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정권 교체, 내가 선두에 나서겠다라는 대안 세력으로서 현재 야당의 가장 취약점은 야당 자체를 대안 세력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이 야당 지지자들마저도 그럼 보고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 자꾸 강조하면서 결국은 그 정권 교체의 대안은 나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수사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대하지 않는다는 지금 연대한다는 이야기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네. 당연한 얘기다. 당연히 연대하지 않는다라고 해야지 신인도 끌어모을 수 있고 탈당파들에게도 혹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에도 얼른 빨리 와라 결단해라 이것을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그동안의 안철수 의원과는 달리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나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럼 예. 신당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어떤 정치 철학과 어떤 이념과 가치를 가지고 는 당이라는 모습은 전혀 발표가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당이라면 나는 첫째 이러이러한 목표, 경제정책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나가겠다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조직을 끌어가겠다. 또 이러이러한 사람을 끌어모으겠다라고 가야 되는데 가장 밑바닥에 돼야 될 철학과 이념과 정책에 대한 이야기 전혀 없었어요. 예. 상당히 이제 그래서 정권교체하겠다, 연대하지 않겠다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공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다. 이런 예. 느낌이 들어서 그 점은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아직 조금 뭐 아직은 시간이 좀 촉박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찰 수 있었는가는 좀 의문신 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태까지 안철수 의원은 좀 아마추어 같았다면 조금 프로화됐다. 또 새정치연합을 결성한 이후에는 지금까지 좀 어떻게 하면 폼나느냐에 문제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국면으로 들어섰다. 우리도 노름해보면 판도 떨어질 때쯤 되면 긴장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동안 실탄 많이 쓰셨으니까 네. 정치적 자원을 많이 소모했으니까 주머니를 뒤적뒤적거리신다는 말씀이네요. 좀 긴장이 많이 됐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지금 안철수 의원도 그러고 새정치연합도 그러고 다 민심의 바다에 떠 있는 이력 편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그 정책이나 노선 이런 걸 이야기를 안 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아쉬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야권 내의 그 다수, 그러니까 제1야당이 되느냐 제2야당이 되느냐 이걸 점하는 거는 결국 호남 민심이고 호남 민심의 눈에서 봐서는 누가 2017년도에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느냐. 적임자냐? 그 적임자냐 이게 가장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뭐 자세한 이야기 뭐 소득세를 몇 프로로 합니다, 안 합니다 이런 정책. 그다음에 노선이야 뭐 사람 눈에 보면 다 뻔하죠. 새정치연합 문재인호는 좀 더 진보적이고 안 의원 쪽은 좀 합리적 보수까지 아우르는 그 중도적인 노선이고 뭐 그런 바에는 예, 지금 이야기한 정권 교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이는 게 일단 먼저 네. 호남 민심에 어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굳이 긍정적으로 네. 본다면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호남 민심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 대표님, 지금까지의 여론, 안철수 전 대표에게 그게 뭐 이렇게 좀 비관적인 것만 같지는 않은데 지금까지의 여론은 어떻게 좀 분석이 되고 있나요? 지난주부터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호남 민심이 사실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지난주 돌이켜보면은 송호창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윤장현 전 시장이 탈당을 안 하고 잔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소강 상태에 빠졌었는데요. 바로 다음 날인 목요일 날 또 3명의 국회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다시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은 또 올랐고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감도 또 높아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제 김동철 의원이 또 탈당을 했는데 향후에 이제 김한길 계보에서 어느 정도 탈당을 할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교섭단체는 안 되더라도 한 10석 정도의 탈당 의원들이 나온다면 예. 안철수 신당이 보여주고 있는 지지율 대략 지금 15%에서 20% 사이의 지지를 보이고 있는데 2008년도 친박연대가 뭐 10에서 15% 사이의 지지를 갖고도 6석과 8석 지역구에서 6석, 비례대표 8석을 얻어 14석을 얻었거든요. 네. 잘만 하면 20석을 얻어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생각보다는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야권 내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뭔가 좀 꿈틀꿈틀, 여론을 좀 꿈틀꿈틀 거리는 모습이 보이는데 여당도 약간 긴장하는 모습이 좀 비추는 것 같아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글쎄,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일단 야권이 분열된다면은 아주 단순한 계산이라면은 뭐 여당 여권의- 입장에서는 편리하고 네. 유리하지요. 특히 수도권 같은 데는 이 3,000표 차로 결정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3,000표면 퍼센트 따지면 2%, 뭐 1.5%밖에 안 되는 경우가 예, 많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뭐 수도권에서는 여당이 유리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중도층. 지난번에도 여론조사를 보면은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율이 한 40%에서 30%로 뚝 떨어진 걸 봤습니다. 그 상당수가 안철수 지지자. 그러니까 예. 이제 안철수 의원과는 그 이념적 폭이랄까요? 스펙트럼이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표가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새누리당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새누리당도 어찌됐든 안철수 신당을 마냥 좋다, 웃으면서 반길 수만 있는 상황은 아니고 안철수 신당의 바람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과연 새누리당 지지자들까지 강하게 끌어당길 수 있는 흡입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야당 내에서의 서로 지분 싸움으로 갈 것인가 여부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계속 저희가 이제 관심 있는 것이 이제 후속 탈당이 있을 것이냐, 호남권의 민심이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할 것이냐 관심인데 저희들이 지금 판례를 하나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내 호남권 의원들을 상대로 한 언론사 동아일보에서 탈당 여부를 전수조사를 했는데 곧 탈당은 없다. 하지만 고민 중이다.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가 한 5명 정도의 의원이 있고요. 탈당을 안 하겠다라는 게 12명, 답하기 곤란하다 2명.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까지는 일단 좀 더 탈당을 안 하고 지켜보겠다라는 관맹세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전체적인 의견도 그렇습니다. 의견도 보면 안철수 신당을 지지한다는 의견은 현재까지는 전수, 이게 뭐 실제 속마음을 다 표시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지한다는 건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다른 분들은 대부분은 지켜보거나 아직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좀 더 아직 잔류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좀 대다수인 것 같은데 강 국장님, 이런 현역 의원들의 민심, 마음, 복심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그 좋은 말 박영선 의원이 하셨던데 뭐라고 그랬냐면 뭐 누가 탈당한다고 말을 하고 탈당하냐 뭐 그런 말을 네. 했는데 이거 지금 조사 결과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결국은 호남 민심이 결정을 하는데 제가 받는 느낌은 네. 호남의 민심이라는 게 과거하고 달리 지금은 저 밑에까지 갈라져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 호남 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전에는 위에만 싸우고 밑에는 뭉쳐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저 밑에까지 좀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 호남 쪽 정치인들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읽어내기가. 그리고 읽었다 한들 막 이게 45도 55 정도로 갈리면 이게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고민도 굉장히 되겠죠. 그래서
당장은 지금 지금 판넬에 나온 예. 것처럼 이런 상황으로 조사가 될 걸로 보입니다만은 한 일주일 열흘 정도 가면서 네. 좀 먼지가 가라앉고 여론조사가 안정화가 되면 그 여론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판넬 좀 한번 다시 비춰줘 보시면 이게 지금 의원들이 전하는 지역의 민심이라는 게 사실 보면 갈라진 민심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다. 네. 또 하나는 모든 야권 세력이 통합해야 된다. 아직도 이런 좀 미련이 좀 남아있는 듯한 그런 예. 민심인데 이 대표님 어떻게 네. 읽고 읽어야 될까요? 두 가지일 겁니다. 이 어느 정도 건전한 경쟁은 호남 민심이 허용하겠으나 그리고 호남에서는 한번 진검승부 해봐라 이거죠. 근데 다른 지역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부인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시도당 차원에서 하부 조직에서는 단일화 연대를 모색할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서는 새누리당이 정말 180석 이상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네. 호남 민심은 경쟁은 하되 너무 갈라설 수 없는 그런 관계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도 안철수 신당이 어느 날은 좀 올라갔다가 어느 날 또 떨어지고 이런 지금 관계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예. 차원에서 두 세력이 모두 노력은 하되 너무 지나친 경쟁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피하지 이런 않겠느냐. 그런 민심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아까 우리 같습니다. 강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김환길 전 공동대표의 움직임이 가장 지금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어느 쪽으로 무게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무게 추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환길 전 대표. 저는 탈당 쪽으로 두 발 좀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표랑 만나고 나서 김한길 대표가 남긴 말은 말하자면 마지막으로 신중함을 보여주면서 명분을 쌓는 단계에 들어간 게 아닌가. 그래서 한 두 발쯤 탈당 쪽으로 조금 더 움직인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김한길 전 대표가 움직이면 상징성 때문에라도 의원들도 좀 따라서 움직일 거고. 상징성이라는 건 어떤 상징성을 말씀하시죠? 새정치연합을 안철수 대표랑 같이 만든 공동 창업주다. 창업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업주 한 사람은 여기 남고 한 사람은 저기 가면 조금 전체적인 걸 갖다 다 가져갈 수 없지만 이 두 사람이 다 같이 움직이면 굉장히 상징성이 크겠죠. 그래서 김한길 대표의 움직임이라는 게 중요하긴 한데 김한길 대표가 지금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저는 여하튼 탈당 쪽으로 한 두 발짝 두 발짝은 와 있을 것이다. 지금 새정치연합의 비노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로 통합되지 않았다는 거죠. 각자 이해관계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노가 수는 많은 것처럼 보이고 어떤 데서는 명분도 장악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문재인 대표 주도 세력에 그냥 밀렸던 게 그 비노 세력 분열 때문인데 그 각자 이해관계가 다른 분열된 비노 진영 가운데서도 그나마 세력화된 그나마 몇 명의 의원들을 동시에 끌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김한길 김한길이다. 의원이죠. 김한길 의원이 보통 이제 언론 보도로 보거나 또 제 주위 측근 의원들이 이야기 들으면 한 10여 명의 의원들을 항상 끌고 다닐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한길 의원이 또 혹자는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충분히 대선명 설득에 같이 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방금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김한길 의원이 저 정도 멘트가 나왔다면 상당히 탈당적으로 마음을 기울이지 기울인 않았다. 것 아니냐. 특별한 계기가 이것을 막아설 수 있는 계기가 없는 한은 그렇다면은 새누리당 새정치연합이 이제는 탈당 수준이 아니라 분당 수준으로 표현을 좀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제 한 명씩 빠져나오는 것은 탈당이죠. 그렇지만 김한길이라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징성 있는 인물이 국회의원들 5명 이상으로 데리고 나간다라고 한다면 현재 밖에 있는 의원들까지 합하면 10여 명 이상이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다면 또 현재 직전 두 대표입니다. 두 대표가 빠져나갔다면 이것은 탈당, 개인적인 차원의 탈당이 아니라 분당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김한길 전 대표하고 안철수 전 대표가 다시 뭉치는 건데 그러면 다시 새정치민주연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그렇게 된다면 당 이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찌됐든 야권의 현재 관심사는 호남 민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호남 민심은 기본적으로 대권 후보가의 지지도에 따라서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남에서의 안철수 후보의 의원의 지지율, 문재인 의원의 지지율에 따라서 호남 의원이 움직일 수 있는데 크게 틀어서 본다면은 당의 공학적, 정치공학적 입장에서 본다면은 김한길 의원의 거치, 만약 탈당한다면 새정치연합은 야권의 재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친노 대 비노 아니라 야권 강경파
친노성의 강경파대 또 다른 한 세력의 그런 식으로 야권 분열에 가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가져야 된다. 있을 것 이제는 같습니다. 탈당 수준이 아니라 분당 수준으로 간다는 말씀이네요. 그 지금까지 이제 비주류 야당 내 비주류 세력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비전과 메시지가 약하고 아까 우리 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열이 돼 있고 제각각이고 그다음에 중심 인물이 없고 그런 것들이 약점으로 이제 꼽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김한길 대표가 이제 움직인다고 하면 중심 인물이 조금 보완이 되고 이제 깃발도 이제 조금 움직이는 셈이 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이제 비전과 메시지를 갖다 어떻게 더 가다듬어서 이 유권자들로 하여금 본인들을 찍도록 마음이 뜨겁게 만들어 줄 것이냐, 그것이 이제 남은 과제가 될 텐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안철수 의원이 이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가의 그 관심이나 초점이 과연 안철수 의원이 거기까지 나갈 수 있느냐, 있을 것이냐. 예, 저는 그것이 관전 포인트 중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판넬을 하나 좀 더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지금 세 분이 말씀하시는 게 그만큼 이제 정치인들의 발걸음이라는 게 굉장히 진중하고 무거워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김대중, 이인재, 박근혜, 손학규, 이회창, 우리 지금 정치사를 이제 들썩인 분들인데 대부분 또 탈당의 경험들이겠고 새로운 당을 만들어본 경험들이 있는 분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빠지셨네요. 박근혜 대통령이 있습니다. 있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못 두 봤네. 분이 대통령까지 됐는데 사실 전체적인 결과만 놓고 보면 새로 당을 만든다는 것이 녹록하지 않았어요. 이인재 후보도 국민신당을 만들었지만 결국은 대선에서 패배를 했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신당 창당을 했다가 다시 복당을 하는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고요. 김대중 대통령도 집권 대통령은 되셨지만 통합민주당을 탈당해서 새정치 국민회의로 했을 때는 고전을 했단 말이죠.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 대표님, 저희들이 어떤 시사점을 좀 찾아야 될까요? 문재인 대표 측근인 전병헌 의원이 후단협의 추억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뭐 그런 차원에서 나갔을 때 결과론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보다 부정적인 결과가 더 많았기 때문에 좀 제고해달라는 비주류식에 대한 어떤 호소였던 것 같은데, 김대중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못 거뒀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느 정도 자기 계파를 형성하면서 결국에 대권에 골인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도 어느 정도 고정 지지층이 있고 또 새정치에 대한 갈망이 좀 사그러들긴 했습니다만 호남에서 지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 지지율이 지금 15개월 만에 3위로 올라섰거든요. 박원순 시장을 이제 제치면서 그래서 강철수 이미지를 잘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좀 해볼 만한 어떤 판이 마련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은 초기 바람은 굉장히 좋다는 평가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은 이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지지자들이 과연 투표장을 갈 것인가? 이건 별개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지지자들이 무당파들이 많고, 뭐 인터넷상 지지하지만은 실제 정치의 의사를 강하게 표출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다는 점 하나고요. 두 번째는 김대중, 박근혜 두 당시 후보였고 당시 의원, 또 전 대통령, 현 대통령은 강력한 지지 기반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대한민국의 25에서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상 아무리 어려울 때나. 그래서 두 정치인은 본인이 어느 지역에 나타나서 나를 믿고 이 사람 찍어달라고 하면은 상대방 찍어줬습니다. 그게 보수로서의 기본은, 보수는 표를 몰아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안철수 의원이 과연 어느 후보를 어느 지역에 내세워서 나를 믿고 나라고 생각하고 찍어달라고 했을 때 그게 먹힐 것인지, 이게 안철수 의원이 선거할 수 있는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를 지지하는 분들은 결집력이 없다는 것, 또 그분들이 강하게 투표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능력에 대해서 아직 회의적이기 때문에 그 표를 결집시켜가지고 정말 세력화시켜서 안철수 하면은 상징화되는 그런 인물들을 내보내서 당선시키니까 결국 보수는 자리와 돈과 표를 몰아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돈은 지금 줄 수가 없는 시대죠. 자리는 야당은 쉽게 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 표를 몰아줘야 되는데 안철수가 표를 몰아줄 수 있는 능력을 과연 현실 정치에 있을 것인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보여주면은 그런 지지층들이 딱 결집하는 그런 양상을 보일까요? 안철수 전 대표가. 일단 강력한 대안이죠. 대안. 야권 내에서 안철수가 아니고서는 정권 교체를 할 수가 없다. 안철수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한다면은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가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다. 또 정당 만들고 탈당하고 하는
정치인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구태 정치인이다. 그렇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은 뭐 계속 3위에서 머물면서 평범한 정치인의 한 명으로 또 그동안 도전했다가 쓰러졌던 뭐 이인재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원 하나로 뭐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이제 현대 정당사를 보면 이 탈당하거나 분당하거나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옆 한나라에서도 이제 보다시피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탈당이나 분당이 성공할 확률이. 과거에 YS나 DJ 같은 경우는 우르르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쉽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시대적 추세가 하나가 읽히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 베이스가 지금 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강력한 호남이든 TK든 강력한 지지 기반이. 지역적 베이스를 장악하고 있는 영주 같은 분들은 탈당을 하든 분당을 하든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봉토가 조그만 사람들은 지금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안 의원은 지금 호남의 구애를 하고 있지만 본인의 베이스는 호남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그 호남에서 문 대표하고 경쟁을 해서 할 것이냐. 다행스럽게 문 대표도 호남이 아니니까 네. 그 경쟁은 하고 있지만 거기서 누가 추를 한쪽으로 확 기울게 가져가느냐에 달려 있겠죠. 지금은. 네. 우리 이 대표님께서 앞으로 좀 민심 어떻게 좀 마지막으로 좀 총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죠. 전망. 네, 일단은 안철수 전 대표가 어느 정도 많은 의원들을 추가 탈당시킬 수 있을 것이냐. 최소 10석 이상은 마련해놓고 컷오프하는 분들을 뭐 일명 이삭줍기를 해서라도 내년 총선에서 교섭단체 20석 이상의 의원 수를 확보를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아무튼 새정치연합과 단합 연대를 해서 새누리당을 150석 미만으로 만약에 떨어뜨릴 수 있다면 문재인, 안철수 두 분 다 좋게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단일화 연대가 안 돼서 새누리당이 안 의원님 포함해서 만약에 많은 분들이 당선이 돼서 180석 이상 의석이 많이 확보가 된다면 문재인, 안철수 두 분 다 굉장히 많은 먹구름에 뛸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올해 교수들이 사자성어를 꼽았는데 혼용 무도를 꼽았다고 합니다. 세상이 어지러워 도리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참 어려운 뜻인데 새해에는 정말 강호의 도리가 제대로 쓰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